한국, 결국 일본처럼 굴복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내라. 사실상 경제전쟁 선포였죠. 조지아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간 그 사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무려 5,500억 달러에 바로 합의한 일본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 굴복을 한국도 반복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한국에서 날아온 단 한 줄의 성명이 백악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트럼프가 날렸던 발언보다 더 얼음장 같은 대답이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합의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한국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백악관을 패닉에 몰아넣은 건 오히려 한국의 결단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이런 당당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과연 미국이 한국을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을 버렸어요. 한국인 구금 사태로 떠들썩했던 한 주가 지나고 워싱턴 회의실에서 들린 이 말에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를 거절했다고? 정말? 핵 처리 권한도 요구했다던데? 저는 켄지 로버츠,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MIT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지난 10년간 미 국무부 경제에너지국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해왔죠. 일본이 미국 앞에서 어떻게 굴복해왔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플라자 합의 때도 그랬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은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리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요. 자동차 수출 자율 규제, 반도체 협정까지. 저희 일본은 늘 그랬습니다. 2025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5,500억 달러, 말이 안 되는 협상을 단숨에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번 한국 사태를 보면서도 당연히 생각했어요. 한국도 결국 일본과 같은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들린 동료들의 대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조지아 현장 봤어? 완전 난리야. 리처드 콜먼이 태블릿을 흔들었어요.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일한 베테랑이죠. 현대차하고 LG가 합작으로 짓던 배터리 공장 말이야. 거기서 한국인 기술자들 300명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다고. 쇠사슬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IC 요원들이 새벽 5시에 들이닥쳤대. 합법 비자 소지자들인데도 가리지 않고 체포했어. 현장에 있던 미국 노동자들도 경악했다는군. 화면에는 참혹한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목에 쇠사슬을 찬 채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중범죄자들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누군가 분노했습니다. H-1B 비자 정당하게 받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일본인으로서 이런 광경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한국 대통령 반응이 어때? 완전히 돌았어. 상식을 넘어서는 약속이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존 마이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500억 달러면 한국 GDP의 15%야. 일본도 이런 요구는 받은 적 없어. 맞습니다. 일본이 받았던 어떤 압박보다도 컸어요. 게다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고집. 한국 기업들에겐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죠.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수출이 완전히 막힐 수 있거든요. 공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 완전 정지야. 한국 기술자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리처드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텅 빈 공장 내부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미국 노동자들은 집에 가라고도 못하고 있어.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LG도 마찬가지래. 배터리 셀 생산 기술은 온통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갔으니 기술 의존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첨단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켄지, 너 일본 출신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존이 저를 쳐다봤어요. 일본은 이런 요구받으면 어떻게 했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받아들였죠. 거의 다. 그럼 한국도? 글쎄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 반응은 어때? 폭발적이야. 여론조사 봤어? 68%가 미국의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맹국 국민이 미국을 향해 배신감을 느낀다니.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불매운동도 시작됐고, 미국 제품 대신 국산품 사겠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 자존심이 경제보다 먼저라는 구호까지 나왔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본 국민들은 미국 압박을 받으면 정부를 원망하지 미국에 맞서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기억나?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이 금반지까지 내놨잖아.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래. 정부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어. 저는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은 미국 압박을 받으면 국민들도 어쩔 수 없다며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러시아 공장 되사기 카드까지 꺼냈다는 소문도 있던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현대차가 2023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하면서 2년 내 재매입 옵션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간 20만 대 생산 가능한 공장이죠. 제가 덧붙였어요. 만약 한국이 그 옵션을 행사한다면 러시아 공장 재가동. 생각만 해도 무서운 카드였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동맹국 기업이 러시아로 돌아간다? 그것도 미국 압박 때문에. 설마 그런 미친 짓을? 한국이라면 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에 저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게다가 핵 재처리 권한 문제도 있잖아. 존이 말했습니다. 한국 외무장관 조연이 우라늄 농축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복잡했어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동의가 필요하죠. 일본은 재처리 권한이 있지? 네, 1988년부터요. 그럼 한국도 당연히 요구할 만하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일본인으로서는 자랑스럽지만 한국의 요구도 정당해 보였거든요.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26개나 있어요.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죠. 사용 후 핵연료를 계속 저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처리 권한이 있으면 환경 부담도 줄이고 연료 공급도 안정화할 수 있어요. 문제는 미국이 절대 안 준다는 거야. 핵 확산 우려 때문이라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지. 맞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자립을 하면 미국 영향력이 줄어들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이야. 백악관에서 회의 소집했어. 모두가 긴장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한국 문제로 매일 브리핑 받고 있대. 특히 현대차 철수 가능성 때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철수를 걱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조지아주 의원들이 난리래. 현대차하고 LG가 떠나면 일자리 8,000개가 날아가. 선거에서 진다고 아우성이야. 정치적 계산까지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조지아는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죠. 한국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트럼프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이 이런 걸 노렸나? 계산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조지아 공장 위치부터가 전략적이었어요.
공화당 핵심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간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미국 이미지에 치명적이었죠. CNN도 보도했어.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더 심해.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변했다는 식으로 썼어. 국제 여론도 한국 편이었어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간 장면은 누가 봐도 과도했거든요. 회의 준비해야겠어. 켄지, 너도 일본 사례 정리해와. 동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백악관 불빛도 보이고요. 지금 이 순간 백악관에서는 어떤 회의가 벌어지고 있을까? 트럼프는 정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버린 걸까?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건 늘 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 동맹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계 미국인인 저로서는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당당함을 보면서 일본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싶었거든요. 내일 백악관 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나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언론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 서울 시간으로는 오후 5시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첫 질문이 바로 핵심을 찔렀어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한국 기업들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미국 내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상보다 신중한 톤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거든요. 합법적 비자를 소지하고 성실히 일하던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다른 기업들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리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투자 중단을 암시하는 건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 원어민 교사들도 비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동맹의 기본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었어요. 이 몇 마디로 또 한 번 워싱턴이 살얼음장을 걷게 될 것만 같았죠.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발언들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합의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플라자 합의 때 나카소네 총리는 뭐라고 했죠? 국제적 협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한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동반자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말이 안 되긴 하지.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뉴스 보도가 끝나고 저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중하게 말하네. 리처드가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역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었어요. 장관이 직접 온다고? 그뿐만 아니야. 노동부 차관, 법무부 담당관까지 함께 온대. 이상했어요. 보통 협상에 노동부나 법무부 사람들이 왜 와요? 비자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존이 추측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 구금 사건 이후로 이민 정책까지 협상 의제에 포함시킨 거야.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역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일본은 이런 식으로 안 했지?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본은 항상 미국이 정한 의제에 맞춰서 협상했어요.
우리가 추가 조건을 제시한 적은 거의 없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IT 기술자들이 미국 비자 신청을 자발적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존이 당황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니 이유가 명확했어요.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 비자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는데 누가 안심하고 미국에 가겠어요? 한 영어 강사의 인터뷰가 현실적이었습니다. H1B 비자 받고 미국 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걱정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이런 개인적 불안감이 집단적 움직임으로 번진 것이었어요. 대기업 기술자들도 마찬가지래. 리처드가 뉴스를 읽어줬습니다. 미국 파견 예정이던 기술자들이 일정을 연기하고 있대. 이건 정부가 지시한 게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얘기도 무의미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저는 한국 국민들의 현실적 반응에 놀랐어요. 정부 방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일본 언론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니혼 케이자이 신문이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대미 협상 방식이 일본의 과거 사례와 확연히 다르다. 일본이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면 한국은 능동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이 1980년대 이후 보여주지 못했던 협상 자세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조국 일본이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아픈 동시에 한국의 당당함이 부러웠거든요. 켄지, 일본 언론 반응 어때? 존이 물었습니다. 부러워하는 분위기예요. 일본이 과거에 못했던 걸 한국이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은 없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죠. 일본 정부의 침묵도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을 지지하자니 미국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반대하자니 국내 여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항에서의 간단한 브리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러 온 게 아닙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러 왔어요.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할 조건들을 미리 공개할 수 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협의 사항입니다. 장관이 정정했어요. 비자 및 노동자 권리 보장, 상호 호혜적 투자 조건,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본의 협상 방식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항상 미국 측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의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실무회의가 열렸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평행선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고집하고 한국 측은 비자 문제 해결을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대. 리처드가 보고서를 읽어줬어요. 한국 측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봐. 존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들을 참고하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일본이 걸어온 길.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 급등을 받아들이고 반도체 협정에서 시장 점유율 제한을 감수하고 자동차 수출 자율 규제를 받아들인 그 길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전례를 참고는 하되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두 번째 회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될까? 리처드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한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통령 간담회에서 보여준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그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날 밤 한국에서 온 여론조사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지지하는 국민이 72%에 달했어요. 특히 성급한 합의보다는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이네. 존이 감탄했어요. 저는 일본과 또 비교했어요.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대미 협상을 정부 몫이라고 여기며 관심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달랐어요.
한국이 일본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압박에도 한국은 계속 이런 신중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본식 수동적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무역대표단의 두 번째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린 기사였어요. 현대차, 전수조사 착수, 러시아 공장 재매입 옵션 보유 확인.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리처드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2023년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매각하면서 2년 내 재매입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연간 20만 대 생산 가능한 공장이래. 존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 카드를 쓸까? 리처드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사건 이후 한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조지아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생산 일정 전면 재검토. CNN 속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공장 모습이 나왔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가동되던 공장 건설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래. 동료가 말했어요. 특히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배터리 셀 생산 기술은 전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의존하고 있어. 저는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LG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존이 물었습니다. LG도 마찬가지야.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대. 리처드가 다른 뉴스를 보여줬어요. 오하이오주 배터리 공장 건설도 잠정 중단됐어. 이건 단순한 일시 중단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사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삼성은 어때? 삼성도 텍사스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를 보류했대.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동시에 미국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SK 하이닉스도 조지아 반도체 패키징 공장 계획을 연기했다는데 동료가 보고서를 읽어줬습니다. 이유가 뭐래? 비자 및 노동자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현대차 관계자 러시아 공장 재매입 옵션 검토 중이라고 발언. 로이터 속보였습니다. 뭐라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현대차 대변인이 러시아 공장 재매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대. 이건 폭탄 발언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정말로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암시였거든요.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냉철한 계산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한국인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 공장이 재가동되면 어떻게 될까? 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몽이지. 제가 답했습니다. 동맹국 기업이 제재 대상국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미국 압박 때문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어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에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녁 무렵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미였어요. 이거 완전 협박이네. 리처드가 말했어요. 협박이라기보다는 현실적 대안 제시인 것 같은데.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간다면 한국 기업들도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밤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주요 기업 CEO들 긴급회의 개최.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서울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뭘 논의했을까? 존이 궁금해했어요. 미국 사업 전략 전면 재검토겠지. 저는 추측했습니다. 한국 재계가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추측이 현실이 됐어요. 한국 5대 그룹, 미국 신규 투자 계획 일시 보류.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2단계 투자, 현대차의 엘라베마 전기차 생산 라인 확장, LG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패키징 시설, 포스코의 아칸소 전기차 소재 공장까지. 총 규모가 약 8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들이 모두 잠정 보류된 것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이 정도였다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리처드가 당황했어요. 조지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엘라베마, 미시간까지. 이들 주는 모두 중요한 선거 지역이었어요. 특히 조지아와 미시간은 대선의 승부처였죠. 한국이 이런 걸 노린 건가? 존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압박 지점을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백악관 반응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이다. 이런 오해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평소 트럼프 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경하게 압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달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네. 리처드가 감탄했어요. 한국 기업들 철수가 정말 부담스러운가 봐. 오후에는 의회 반응도 나왔어요.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LG는 우리 주의 소중한 파트너다. 이들이 떠난다면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텍사스주 의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삼성 없이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녁에는 더욱 구체적인 압박이 들어왔어요. 백악관, 한국과의 추가 협상 제안. 워싱턴 포스트 보도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했대. 존이 말했어요. 한국 측 반응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어. 즉답을 피한 것이었죠. 이것도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한국에서 온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중단 결정을 지지하는 국민이 76%에 달했습니다. 기업보다 국민 안전이 먼저라는 응답이 69%였어요. 자존심을 지킨 기업들이 자랑스럽다는 의견도 62%나 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완전히 뭉쳤네. 리처드가 감탄했어요. 저는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기업이 해외 투자를 중단하면 국민들이 걱정부터 할 텐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기업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보낸 시그널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박하면 한국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오후에 백악관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트럼프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한국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나 봐. 리처드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말로만 반발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국, 한국과의 협상 조건 일부 수정 검토. 블룸버그 단독 보도였습니다. 뭘 수정한다는 거야? 존이 물었어요. 3,500억 달러 요구 금액을 조율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일단 비자 문제 해결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거래. 처음으로 미국이 양보 신호를 보낸 것이었어요. 한국의 압박이 통했네. 리처드가 감탄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결단력에 놀랐어요. 단순히 정부 방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에 나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공장 재매입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면서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어요. 내일 3차 협상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존이 예측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 행동이 협상 판도를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압박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진짜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일본계 미국인인 저로서는 부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런 결단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55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잘 알고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이 미국에 쏟아부은 투자 규모였습니다. 록펠러 센터 매입, 페블비치 골프장 인수, 할리우드 영화사 매수까지. 일본은 말 그대로 미국을 사들이려 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급등하면서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졌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어요. 최근 한국의 장관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한국의 숨은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보고 싶었죠. 일본은 5,500억 달러라는 협상을 받아들였는데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첫째, 환율 안정성 문제입니다. 장관의 답변이 구체적이었어요. 일본 엔화는 국제 기축 통화 중 하나로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한국 원화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규모 투자 후 환율 급변동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고 엔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고 원화의 국제적 지위도 제한적입니다. 둘째, 산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장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지금도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섣부른 대규모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회의실에서 존이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경제학자야? 아니, 실무진들이 철저히 준비한 것 같아. 저는 한국 정부의 체계적 접근에 놀랐어요.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고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5,500억 달러 합의로 일본 정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시점에 한국의 이런 행보는 일본 내 언론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히 일면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굴욕적 합의, 한국은 다른 길 간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85년 미국에 끌려다녔던 합의들은 하나씩 들춰내고 분석했어요. 엔화를 240엔에서 120엔까지 2배나 절상시킨 것. 그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들이 입은 타격, 부동산 거품과 그 붕괴까지.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 대가로 30년간의 경제 침체를 겪었다. 2025년 일본 정부는 이 만행을 또 반복했다. 기사의 결론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비교가 나왔어요. 일본은 미국 압박에 굴복했지만 한국은 다르다. 메인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인터넷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댓글들을 보니 국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3,500억 달러 말이 되는 소리냐. 그냥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한국이 일본 따라하면 똑같이 30년 잃는다. 자존심 없이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거부하는 게 낫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굴복하는 거 아냐? 미국 압박 이기기 어려울 텐데.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 국민 여론이 완전히 한 방향은 아니었어요. 지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더욱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미 협상을 지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74%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굴복 외교를 거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무려 81%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특히 20,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냐?
한국은 한국만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줄을 이뤘어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클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거센 반응에 미국 언론들도 이런 한국의 주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왜 한국이 일본과 다른 대우를 요구하는가라는 해설 기사를 냈고, 워싱턴 포스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일리 있다. 통화 안정성과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그들은 주한미군 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고 방위비도 마찬가지다. 미국 언론조차 한국의 논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백악관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변인의 발언이었어요.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이 일본과 다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인 저로서는 한국이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부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조국 일본의 과거가 한국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3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그날 밤, 저는 예상치 못한 폭탄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 미국과 해결료 재처리 권한 협의 개시. 뭐라고 이 내용은 언제 협상한 거야? 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카드였거든요. 존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결료를 폐기물로만 보관하는 나라가 아니다.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현 장관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에너지 주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계속 못한다면 한국은 에너지 종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상이었습니다.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에너지 주권 문제로 확대된 것이었어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123조를 아는 사람.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과 미국 간에도 비슷한 협정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협정상 한국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일본은 어때? 일본은 1988년부터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카쇼무라의 대규모 재처리 시설도 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권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나 돼? 26개입니다. 전체 전력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사용 후 해결료도 엄청나겠네. 네, 연간 약 700톤 정도 발생합니다. 지금은 임시 저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숫자로 보니 한국의 요구가 현실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해결료를 계속 저장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 해결료 재처리 시설 건설 가능성 검토. 한국 언론 보도였어요. 한국이 단순히 권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설 건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어? 존이 물었어요. 아직 검토 단계래. 하지만 기술적 준비는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아. 저는 한국의 치밀함에 놀랐어요. 권한 요구와 함께 실질적 준비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해결료 재처리 기술 자립 추진. 한국이 향후 수년 내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기술을 완전히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고 말했어요.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APR-1400 같은 3세대 원자로를 독자 개발할 정도였으니까요. 오후에는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핵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우려도 이해한다.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었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네. 존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재처리 기술 연구 현황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 완료. 한국이 이미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였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식 재처리 방법입니다. 핵 확산 위험도 낮고요. 한국이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리처드가 당황했어요. 연구 단계에서 실증 단계로 넘어가려면 미국 동의가 필요한 거래. 저는 한국의 전략이 치밀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은 이미 확보해놓고 이제 정치적 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일본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니온 케이자이 신문이 긴급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요구, 일본과 대등한 지위 추구.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이 1988년 재처리 권한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점, 그 과정에서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는 점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려 한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것을 한국이 단숨에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더욱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미국 핵연료 재처리 협상 공식 개시. 양국이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합의한 것이었어요. 한국 측 협상단에는 원자력 전문가, 외교관,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측도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어요. 이번 협상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존이 물었어요. 한국이 에너지 자립국이 되는 거지. 저는 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핵연료 정책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완전히 대등해지는 거네. 리처드가 감탄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일본과 동등한 원자력 선진국이 되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한국 국민 반응도 나왔어요.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노력을 지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73%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국가 안보에 필요한가? 이 질문에는 무려 84%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도 88%가 동의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재처리 권한 확보 시 연간 2조 원 절약 효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이었어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새 핵연료 구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폐기물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어요. 한국형 재처리 시설, 세계 최고 안전성 목표.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표였습니다. 기존 일본이나 프랑스 시설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특히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네. 존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런 접근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한국과의 재처리 협상의 긍정적 검토.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였어요.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과 안전 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협상 가능하다.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무역 압박을 에너지 주권 문제로 확장시킨 전략이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것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독립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협상이 긍정적 신호를 보인 다음 날, 저는 워싱턴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국무부 복도에서는 급하게 오가는 관료들의 모습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켄지, 백악관 상황 들었어? 리처드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트럼프가 매일 한국 브리핑을 받고 있대.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저는 놀랐어요. 대통령이 한나라 문제로 이렇게 자주 보고받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전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아니? 부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대차가 정말 떠나면 조지아에서 몇 표나 잃을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기업 철수를 선거 결과와 직결해서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LG가 오하이오에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도 물었대. 존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들이 모두 한국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조지아는 2020년 대선에서 겨우 근소한 차이로 이긴 곳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가족들만 해도 수만 명이었습니다. 오하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LG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는데 이게 중단되면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텍사스 삼성 공장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는 더 심각해. 2단계 투자가 보류되면서 지역 의원들이 아우성이야. 리처드가 답했어요.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이지만 그래도 일자리 문제는 별개였어요. 삼성이 철수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트럼프 한국 대통령과 직통 전화 요청. 워싱턴 포스트 속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존이 놀랐어요. 평소 트럼프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강경하게 압박부터 하는데 이번에는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것이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대. 즉답은 피했어. 한국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것도 전략적 선택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린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더 이상 순종적 동맹 아니다.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체로 순응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한국의 태도 변화는 근본적이다. 한국이 러시아 공장 재매입 카드까지 꺼낸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저는 미국 언론이 이렇게 솔직하게 평가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독립 외교, 미국의 새로운 도전. 사설 제목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다. 독자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중견 강국으로 성장했다.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1980년대식으로 대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CNN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화면에는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과 한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대비되어 나왔어요. 미국의 전통적 압박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저는 미국 언론조차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더욱 흥미로운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특별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주권 외교, 영국이 배워야 할 점. 제목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굴욕적 모습과 달리 한국은 당당하게 자국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 영국 정치인들이 한국의 협상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 언론도 비슷했어요. 한국의 원칙 있는 외교가 유럽에 시사하는 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이 유럽 각국에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니온 케이자이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당당한 외교, 일본이 못한 일. 기사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980년대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은 2025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30년 전 보여주지 못했던 주권의식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했는가? 사설 제목이었어요. 한국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며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한국의 자존심 있는 외교가 부럽다. 저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조국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당당함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백악관, 한국과의 협상 조건 재검토. 워싱턴 타임스 단독 보도였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350억 달러 요구 금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비자 문제 해결을 우선 논의하라. 처음으로 미국이 양보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의원들의 압박이 상당했대. 리처드가 배경을 설명해줬어요. 공화당 핵심 지역 의원들이 백악관에 한국 기업 철수만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극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의회, 한국과의 관계 개선 결의안 발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결의안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서명했어요. 지역구 압박이 심했나 봐. 존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효과적으로 압박 지점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어요. 선거에 민감한 지역에 투자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이었거든요. 오후에는 트럼프의 트윗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 평소 강경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파트너십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어진 트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 리처드가 감탄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실질적 행동이 미국 정치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한국 대통령 전화 통화 성사. 양국이 드디어 정상급 대화를 갖기로 한 것이었어요.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 대화였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었어요. 한국 청와대도 비슷한 톤으로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저는 드디어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당당한 자세가 결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을 독자적 강국으로 평가하고 일본과 영국 언론까지 한국의 외교를 부러워하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기업 철수를 우려하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계 미국인인 저로서는 한국의 이런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국 일본이 못했던 것을 한국이 해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조건들을 상당 부분 관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K 스트리트 사무실에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국제무역 전문가로 살면서 이런 협상은 처음 봤습니다. 일본은 3일 만에 끝났는데 한국은 벌써 일주일째네. 리처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미국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일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5시간 회의했다는데 합의점을 못 찾았대. 존이 보고서를 읽어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비자 문제 해결과 상호 호혜적 조건을 고집하고 있었고, 미국도 투자 규모와 관세 조건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팽팽한 대치 상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온 소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긴급 보고서 발표. CSIS가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가? 뭔 내용이래? 리처드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 이유가 전 세계를 장악한 IT 기술력이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다. SK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컴퓨터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거의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OLED 패널 시장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합하면 80%를 넘는다. 한국 IT 기술 없이는 현대 문명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첨단 국방, 방산 능력이었어요. 한국의 K방산은 세계 6위 수준이며 특히 포병, 전차, 함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폴란드의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을 수출하는 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성공적 개발로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강한 자주의지. 한국 국민의 78%가 굴욕적 협정 거부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뭉쳤음을 의미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서 보듯 한국 국민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준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있는 한 한국 정부는 장기간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 보고서의 결론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다.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 국민의지 모든 면에서 독립적 강국의 조건을 갖추었다. 미국이 한국을 1980년대식으로 대한다면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 될 것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보고서 내용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존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종합적인 국력을 갖춘 나라인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다른 싱크탱크들의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은 중국 견제, 북한 억제, 러시아 압박에서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헤리티지 재단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완전히 밀릴 수 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기술은 미국 산업의 필수 불가결하다. 저녁에는 유럽 싱크탱크들의 분석도 나왔어요. 런던 채텀하우스가 한국의 중견국 외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의 방식은 다른 중견국들이 배워야 할 사례다.
베를린 정치안보연구소도 주목했어요. 한국의 대미 협상 방식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분석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미 협상 2주째 돌입, 양측 모두 양보 없어.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었어요. 일본의 3일 협상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협상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기사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승리하면 중견국들의 대미 협상 방식이 바뀔 것이고 미국이 승리하면 기존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CNN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이번 협상은 단순한 한미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국제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과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이다. 저는 이 협상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협상 현장에서 나온 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측, 여전히 원칙 고수. 미국 측, 일부 조건 수정 검토. 처음으로 미국이 먼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비자 문제부터 해결하고 투자 논의를 하자는 한국 제안을 검토 중. 이건 한국이 원하던 순서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미국 3,500억 달러 요구를 단계별 투자로 수정 제한. 한 번에 다 투자하라는 요구에서 5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자는 제안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관세도 점진적 인하 방안 검토. 25%를 한 번에 낮추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끈질긴 협상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왔습니다. 일본 NHK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어요. 한국은 왜 할 수 있었나?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그 당시 일본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용기가 없었다. 일본 경제학자도 인정했어요. 한국의 협상 방식이 올바르다. 일본은 왜 30년 전과 같은 길을 가는가? 저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지난 몇 주를 돌이켜봤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된 이 사태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협상이 되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적 국력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협상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 첨단 국방 방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강한 자주의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협상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승리하면 중견국들의 대미 협상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고 21세기 국제 질서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었어요. 저는 일본계 미국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일본이 못했던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독립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결집, 정부의 원칙, 기업의 결단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 순간을 워싱턴과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당당함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30년간 국제무역 현장에서 일해온 제가 봐도 한국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과거 일본이 보여주지 못했던 당당함과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친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줬습니다. 조지아에서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국방력,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국민 의지가 만들어낸 이 역사적 순간은 21세기 국제 질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존심과 원칙, 그리고 당당한 협상력이 담긴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